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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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피셔박님. 네, 머신러닝과 AI 시대의 통계학을 외치는 오하이오 낚시꾼 피쉬박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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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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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있고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녹화 영상이 함께 올라가고 있으니까 혹시나 저희의 얼굴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녹화를 유튜브를 보러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 원 정기 후원해 주시는 귀동냥님, num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 주시는 웃는아이 27님, 팟빵으로 만원 정기 후원해 주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데이터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olic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멤버 근황 시간인데요. 사실은 저희 라이브 한 지 얼마 안 피셔박님 돼서 멤버 피셔박님, 근황 들으면 되지 피셔박님 않을까요? 근황이 궁금합니다. 피셔박님. 네, 뭐 전 큰 업데이트는 없고요. 좀 있으면 사내 이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확정되면 또 다시 이야기할게요. 오, 알겠습니다. 뭔가 페북에서 심정적인 뭐 회사 내에서의 인사이트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던데. 이건 제가 제 현 직장만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지금까지 세 군데 직장을 다녀봤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는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팬시한 직업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계신 곳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군요. 네, 팀 바이 팀일 건데요. 일단 저희 팀은 생각하던 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직군별로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세 가지 직군이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고 리서치 사이언티스트가 있고 어플라이드 사이언티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모델링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직군은 이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나 어플라이드 사이언티스트인데 어플라이드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프로덕션에 코드까지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냥 스킬셋으로 봤을 땐 제일 이제 넓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저희 회사 정의상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인데 사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한 군 하나도 아주 깊이 잘하지 못한다에 가깝기는 하죠. 그래서 네. 그리고 뭐 다른 그 한 가지 직군이 더 있는데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는 직군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뭐 전통적으로도 있었고 새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군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느 쪽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하신 이제 것 중에서? 궁극적으로는 어플라이드 사이언티스트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옮기면은 음. 리서치 사이언티스트가 될 것 같아요. 가열차게 모델링을 하시게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네. 옮기시고 또 그쪽 분위기는 어떤지 다음 근황 때 네,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그 데이터 사이언스의 그 이상과 실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봐도 실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본토도 이러하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아마 그러니까 어플라이드라는 표현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약간 요런 맥락으로 어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향들을 본 적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랑은 별개로 왜냐면 저희는 아직 좀 이런 데 아주 유동적이었어 갖고 그래서 아예 팀 이름에 어플라이드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조금 사업부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서 결국엔 이익이 나도록 이런 활동들이
하는 걸 시도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곳이에요.'라는 걸 어필하려고 어플라이드를 팀 이름에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아마존에서 했다.'라는 걸 알고 따라하려고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같이 드네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황 공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또 방송을 본론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피셔방님께서 와우. 게스트분을 모셔 주셨는데요. 오. 네. 피셔방님 한번 말씀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2회차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통계 교육을 열심히 성토를 많이 했죠. 음. 그래서 그때 하던 이야기 이제 후속으로 이제 탁병주 교수님이라고 이제 이분을 초청을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주교대에 근무하고 계시고 맞죠? 맞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알기로 그리고 수학 전공 수학 교육 전공이신데 통계 교육 쪽으로 논문을 많이 쓰셔서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논문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제가 꼭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끼리 이제 막 떠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데이터나 통계 분야 종사자들이 이제 또 교육 전문가는 아니니까 교육 전문가로에게서 또 들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고 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랑 이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저희를 까주십사 하고 초청했습니다. 네. 아, 대표 선수로 오셨군요.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까주시기를 고대하면서. 네. 네. 교수님 그러면 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주교대에서 이제 예비교사 양성과 수학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탁병주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 와. 아, 찐이지 이제 찐. 그러니까 찐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네, 저도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네, 저도 지금 교수로 온 지 이제 만 3년이 돼가는데, 네, 네, 아마 대부분 나이는 저랑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그렇겠네요. 제가 네. 구글 스칼라에서 탁 교수님 출간 논문 목록을 봤는데 벌써 엄청 많이 내셨어요. 연구 업적이 훌륭하십니다. 어. 아, 반박을 그래서 안 하세요. 교수로 계시는 게 잘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아니라고는 안 하셨어. 모르겠다고 하셨지. 아니 많이 나왔다는 사실이잖아. 그거는 팩트니까 어떻게 바꿀 그렇지. 수도 없고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그 중에 이제 그렇게 막 엄청 이제 좀 학계에 좀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논문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쓴 논문들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네. 아, 충분히 영향이 있었습니다. 피셔방님이 그 논문을 보시고 여기 이렇게 모시지 않았습니까? 아, 이 진짜 정도면 보셨어요? 엄청난 영향력이죠. 네, 뭐 이제 저는 의심하기 논문 시작했어. 있습니다. 네. 무섭네요. 네. 앞으로 글 조심해서 써야겠습니다. 아무도 안 읽을 줄 알고 막 쓰고 있는데, 아니 리뷰를 맞아요. 거치시잖아요. 그런 걸 네. 아니 한 번쯤 그렇게 이거 누가 읽네라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확 조심스러워지게 돼요. 그 교수님이 논문을 쓰시면 주로 어떤 저널에 출판을 하시는 거예요? 수학과 관련된 저널들인가요? 이제 수학교육 저널은 이제 사실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 그렇겠네요. 저널이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해외 저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연과학 분야만큼 많지는 않아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저널에 이제 논문을 투고하고 있고, 오, 해외에도 특이하다. 물론 이제 통계교육 전문으로 하는 저널이 제가 알고 있는 좀 유명 저널이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저희 쪽은 어쨌든 분야가, 그러니까 수학교육 하면은 다들 이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사회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이게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교육학의 연구 분과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한국연구재단의 그 학술 분류에 따르면 이제 교육학 밑에 교과교육학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각 교과별로 이제 교육학이 별로. 있는데, 네, 수학교육학이 거기에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네,
저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수학교육과 교수라고 하면 무슨 대단한 난제를 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수학과. 네, 그건 이제 수학과 계신 분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저보고 사자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수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엄청난 난제 아닙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사실 가르친다라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일이기는 하죠. 그니까요. 네. 아니 혼자 문제 해결하는 수학이 것보다 더 많은 아니더라도 걸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야 될 것 진짜. 같은데.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대체로 가지고 있는 오해가 가르치면 당연히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완전 그럴 별개 리가. 문제거든요. 맞아. 네, 그럼요. 다 겪어보지 않았나요? 음. 그러니까 안 가르쳐도 그러니까 배우는, 네. 안 가르쳐도 배우는 그런 사람이 있다. 사람들을, 예. 그쵸, 가르쳐도 그쵸. 못 배우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가르친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심리적 허들이 있는 편인데, 왜냐면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재현 불가능한 덩어리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한다고 뭐 항상 같은 반응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행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가르친다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기대하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코딩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난이도의 허들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어서, 아 이거는 코딩도 어려워 죽겠는데 못할 짓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많이 어렵죠. 사실. 아 저도 지금 계속 방금의 가르치는 게, 포즈에 큰 회한이 진심으로 어렵다. 네. 많이 그 어렵다. 사이에 진짜 힘들다라는 걸 열심히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 참. 가르치는 연구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막상 학생들 가르치라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음. 아 맞네요. 실제로 가르치는 행위보다는 가르치는 걸 가르치시는 거군요. 아. 네, 맞습니다. 메타 가르침인 거죠. 너무 메타 너무 가르침. 어려운데? 그것도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은 교수님 수업을 들은 학생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은 초등학교에 가시는 거죠? 교대니까? 초등학교에 네, 가서 맞습니다.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이제 한 1, 2년 안에 제 첫애가 가야 돼 갖고. 아, 그래. 교대를요? 아, 학교에를요? 아니죠.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아 그죠. 그럼요. 요즘 유치원 졸업을 하시고. 초등학생 분들은 또 많이 저희 때와는 또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 우리 주변에서 듣잖아요. 그분들을 그것도 과연 그렇고 어떻게 상대할 수 이제 있을 것인가.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성장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가 과거에 비해 많아져서 이런 시기에는 보통 이러하다, 이런 시기에는 이런 게 발달된다라는 연구들이 꽤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만큼 그냥 갑자기 그냥 이대로 압축 성장해서 차근차근 성장하는 건 아니야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적 능력 중에 일정 어떤 부분들이 어느 시기에 통상적으로 발달한다, 이런 연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초등학교 때 되면서 뭐 어떤 뭐 하는 시기다, 뭐 하는 시기다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찾아보려고 하던 중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하시려면 아마 그런 단계에 대한 고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진짜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발달 단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교과에 해서 이제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제 교육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지금 역시 이 뭐 파리의 뭐 손톱 끝에 있는 때를 연구하시는 건지 발톱을 그렇죠. 연구하시는 네. 건지 이런 문제로 가는군요. 네.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쪽의 연구가 점점 이제 누적되어 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교과 교육 쪽에서도 이제 그런 아동의 어떤 심리라든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예, 어떻게 교육적인 어떤 처치가 좀 달리 되어야 된다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어서 지금 가면 갈수록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점점 방대해지는 것 같아요. 네. 어쩔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4년의 교육만 가지고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네. 그러게요. 사실 최근에 코비드 때문에 그런 교육 시장 교육 그 시장이란 표현은 웃기고 뭐라 그러면 좋을까? 교실에 교육 환경 자체도 많이 바뀌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 지금 여전히 '오프라인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데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근데 이미 온라인 교육을 했을 때 이 교사님들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레슨런이 지금 다시 이런 교육학에 들어갈 법한 데이터가 확 늘어난 상태인 건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량으로 온라인 교육을 할 기회가 우리나라 세상에 언제 있었겠어요. 그러니깐 아마 이게 '혼합적으로 섞일 만한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거든요. 이후에 이런 게 뭔가 레슨런이 좀 추가돼서 전용이 된다고 한다면 뭐 그냥 제 상상이었습니다. 빨리 끊고 우리 콘텐츠 해야 돼요. 누가 끊어 줄 거예요. 빨리 정해요. 네, 지금 끊으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박 박사님.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탁 교수님을 모신 본격적인 이야기 이제 피셔박님께서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또 지난 시간에 댓글도 좀 되게 길게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두 에피소드에 이제 댓글을 저희가 2개 정도 추려서 여기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눔나님께서 144화 고등학교 통계교육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주제도 잘 듣고 많이 생각할 내용을 주시네요. 우선 7차 교육 과정을 듣고 산업공학에서 공학을 위한 통계라는 느낌의 제목의 원서책으로 필수 과목을 수강한 경험으로 고등학교 때 푸는 통계 문제들이 지엽적이거나 계산 위주였던 것은 있었으나 그 시절 고등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주제에서 좋은 문제를 출제하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본 전공 수업과 과학 실험 과목을 이수한 뒤에 통계 문제에서 불량률이나 실험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공감은 갔었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대학에서는 그 맥락을 갖고 문제를 푸셨던 거예요. 이걸 왜 푸는지 뭐 불량률 같은 거, 실험 결과 같은 거 이거 분석하셨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맥락이 없으셨기 때문에 뭔데 왜 이 공장은 자꾸 불량이 나오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면 왜 자꾸 애들은 문제집에다가 물을 흘리지? 왜 종이가 네. 달력이 왜 자꾸 찢어지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지금 왜 숫자를 잘못 보고 그래? 뭐 이런 좀 이상한 맥락의 소금 농도 네, 왜 그쵸. 계산하는지 이런 거 있죠. 예. 네. 주사위 왜 자꾸 던져? 뭐 이런 거. 네, 뭐 그것도 있고 이제 또 다른 말씀은 이제 통계 과목 분리 오늘 아마 탁 교수님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분리하자는 것도 이제 이 누나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점추정 중심의 사고 방식이 개선돼야 된다. 뭐 기대값 점추정 중심 문제풀이와 답들로 인해 사고가 특정 값을 예측한다는 느낌으로 고착된 것 같다. 뭐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점추정 중심으로 한 거는 뭐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 과정에서 통계학 수업을 들어도 그죠? 구간 추정은 그렇게 많이 심도 있게 다루지 않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정도만 소개하니까. 그쵸. 이제 구간 추정도 구간 추정인데 주로 이제 저희는 특히 사회계 과학에서는 검정 위주로 많이 배우죠. 그쵸. 네, P-밸류 검정 계산하는 위주로 뭐 배우죠. 그런 네. 네. 왜냐면 연구자를 양성하는 걸 목적으로 교육을 아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것도 같긴 하네요. 네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나님. 항상 저희 방송에 이렇게 장문의 좋은 의견을 주고 계셔서 저희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그죠? 네, 다른 이제 145화 고교 대학에서의 통계 교육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주중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분은 말씀하시네요. 줄기입 그래프라고 해서 혹시 여기 줄기입 그래프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줄기입 그 그래프? 스템 저는 앤드 리프 전혀 그래프라고. 몰라요. 네, 원래 기억이 시각화 맨 앞장에 나오는 파트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몰라요. 그거 언급하셨고 지금 중1 때 직접 하게 하고 뭐 중3 때는 그래프의 일부분 축소해서 정보를 왜곡하여 전달할 때 위험성도 교과서에 뭐 실려 있기도 하고 실려 있지 않다고도 말씀하시네요. 오. 네, 그리고 뭐 15 개정안 교육안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계산 위주 통계 교육을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분산 계산도 이제 제가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분산 계산할 때 뭐 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빼는 거 요런 거 있잖아요. 공식 계산식 이게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아무튼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하나 지적해 주신 게 한국사가 필수 과목 된 지 몇 년 됐다고. 저희가 그때 방송하면서 요즘 학생들은 한국사도 안 배우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은가 보네요, 다행히. 그리고 이것도 꽤 된 얘기인데, 우리가 참 업데이트가 아니 안 되어 그게 있구나 하는 아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문과 과목들 중에 유난히 한국사만 필수거나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러니까 음. 다른 문과 과목은 선택이고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몰라요. 그때 또 왜 막 잘못 말했으면 한창 알려주십시오. 되게 중요하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사 국정교과서 만들어야 된다 이걸로도 한창 시끄러웠던 적 있었잖아요. 맞아. 네. 음. 네, 아무튼 이제 뭐 댓글 이 정도 저희 탁 교수님 모셔놓고 참 너무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탁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네네네. 네네. 아무튼 저 다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궁금한 게 이제 수학교육 연구자로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통계교육은 저희가 이제 그냥 비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통계교육은 수학교육의 작은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사 1년차 때까지 통계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박사 1년차 뭐 때까지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럼요. 네. 전혀 관심이 물론 그럴 수 없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범대를 나오기는 했는데 그때도 통계학은 그냥 한 과목 듣기는 했어요. 기초 통계학.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형적인 수리 통계 형태로 이제 한 학기 3학점 딱 수강하고 그게 다죠.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받는 통계 교육이 그게 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별 관심도 없었고 아마 원래는 음. 알제브라를 석사 공부하고 때 싶었는데. 필수 듣는 게 하나 있어갖고 그거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석사는 또 수학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통계는 안 했거든요. 그때는 이산수학을 했었는데 이산수 어디 가서 이제 이산수학을 전공했다고 하기에는 이제 민망할 정도로 제가 너무 수학을 못 해가지고 이게 내 길은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박사과정은 수학 교육으로 지금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마 이게 2014년이었을 겁니다. 제가 박사 2년 차가 2014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이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2015 개정이거든요. 네, 그 2015 교육과정을 개정을 하는데 그 개정 과정에서 이제 그 주요 개정 방향 중에 하나가 실생활 통계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이제 주요 개정 방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교육과정에서 통계를 그냥 개정을 한다, 통계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다뤄져 왔다면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그래도 통계 내용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걸 주요 개정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교육과정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성에 안 차기는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 기초 연구를 2014년에 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그 연구를 이제 수행하는 그 책임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랑 이제 저의 지도 교수님 뭐 이런 거. 아니요. 아카데믹 엠트. 오. 네. 그러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같은 지도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신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논문 하나 같이 써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많이 힘들어하고 방황을 동료 하고 있어가지고. 교수님이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논문을 썼던 게 이제 표본 개념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제 발전해 왔는가. 네, 그걸 이제 문헌을 막 뒤져가지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쪽이 할 게 많더라고요. 남들이 너무 안 해놔서. 네. 할 게 많군요. 네. 좋은 접근인데?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도 사실은 원래 학위 논문을 확률 교육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셔서,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교수님의 지금 지도를 받으신 저희 선배들이죠. 네, 선배들 중에서도 한 몇 분 정도는 실제로 통계 교육을 가지고 논문을 쓰신 선구자적인 분들이 좀 계셔서 환경적으로도 좀 통계 교육 연구를 하기에 좀 유리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뿌려져 있는 씨가 드디어 탁변주 교수님 때부터 발아에서 싹이 트이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그쵸. 제가 찌운 거는 아닌데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던 게 아닌가. 네, 제가 이런 방송에도 나오고 제가 이런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네, 제가 아이고 아닙니다. 제 삶에서 이런 기회는 참
쉽지 않은 기회인 것 같은데 상상도 못 해봤던 기회입니다. 네. 아, 예, 그래도 저희도 중요한 수학 교육을 하시는 교수님을 모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서로가 다 상상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수학 교육이라는 영역 안에서 그러면 다른 수학 교육 연구자분들하고 좀 어떤 차이 같은 걸 많이 느끼시는 편인가요? 통계 교육 연구자로서? 음, 아무래도 이 수학이랑 통계가 약간 학문적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전에 이제 그 144화였나요? 네. 그때 이제 아마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통계를 이제 수학에서 분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큼 수학과 통계는 분명히 학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게 실제로 수학 교육 다른 이제 뭐 대수라든가 기하라든가 뭐 미적분 쪽 연구하시는 다른 이제 수학 교육 연구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단 그 수학과 통계의 차이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공유가 잘 안 돼서 네. 거기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그분들 잘못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맞다고도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어쨌든 통계라는 통계 내용 자체가 수학 교과에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통계를 정말 수학답게 할 것인가, 통계라는 그 본연의 그 특성에 맞춰서 가르칠 것인가, 그 부분은 사실 오랫동안 끊이지 않는 논쟁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뭐 논쟁할 고민스러울 수 만한 있을 것 같아요. 거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네요. 네. 아, 음, 맞습니다. 그 통계를 사용하는 쪽, 그다음에 통계의 이론을 정립하는 쪽을 구분해서 본다면 그러면 사실 사용하는 쪽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수학이 만들어낸 수학적인 이론들이 있을 거고 그걸 응용하는 분야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물리학 같은 게 비슷하게 대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계 같은 경우도 통계 안에서 통계 이론을 정립하는 것과 그걸 사용하는 쪽이 분리되어 있는 게 맞을 텐데 아마 어 대학교에서는 응용 통계라는 이름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학과에서의 분리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같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가리키는 통계라는 건 통계 이론 정립을 위한 교육이 아닐 테니까 응용 통계스러운 교육이어야 될 테고 그렇다면 과분리적인 특성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식의 느낌으로만 생각해봐도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수학과 이미 그 안에 속해 있는 수학과 밑에 뭐 통계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계를 이론 정립에 의한 수학과랑 같은 수학의 갈래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이 혹시 설명해 주신다면 누군가 물어본다면 수학하고 통계학하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다르냐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뭐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나름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요. 네. 그런 문헌들을 제가 읽어보고 이제 종합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보통 한 3가지 정도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교육 쪽이니까 그냥 통계와 수학의 차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통계적 사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게 수학적 사고에 가지고 있지 않은 통계적 사고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statistical thinking이 mathematical thinking이랑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통 제가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저만의 이제 순수한 오리지널한 생각은 아니고 보통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가 굉장히 비결정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합니다. 네. 수학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확실성과 정확성을 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현상 자체는 이게 뭐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고 증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참과 거짓 뭐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해서 그런 수학적 현상들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통계 같은 경우는 제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게 앞면이 필연적으로 나오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연이라는 속성을 인정을 하고 불확실성을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비결정론적인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에 기반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없어도 충분히 어떤 논리적인 어떤 도식이나 사변적인 논의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잖아요. 네. 그런 반면에 이제 통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아.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일화 중에 일화는 아니고 이제 아마 탈레브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동전을 100번 던져서 앞면이 100번 나온 동전을 또 101번째 던졌을 때 똑똑하신 수학자들이야 당연히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라고 하겠지만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동전에다가 무슨 장난을 쳤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네. 듣고 네. 보니 그러네. 네. P밸류가 굉장히 특이한 상태인 거니까 동전의 상태가 현실 잘못됐다. 감각이 있느냐의 문제네. 네. 통계적 사고가 있냐의 문제가 아니군요. 확률을 네가 알아가 아니야. 현실 감각이 있냐 인간아? 이런 얘기지요. 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보고 되게 재밌게 본 적이 있었는데 재밌네요. 그러네요. 네, 그 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기반의 사고인 거고 통계적 사고도 사실은 그런 후자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그쵸. 드리고, 네. 네. 세 번째가 네, 맥락에 의존한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중학교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랑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평균을 배우는데 보통 이제 수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방식은 숫자 한 10개 주고 평균 구해봐. 그러면 다 더해서 10개로 나누죠. 네, 10으로 나누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공식을 연역적으로 딱 적용하는 게 이제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통계를 다루고 지도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문제를 살짝 바꿔서 이 10개의 숫자가 10사람이 동일한 물체를 측정해서 나온 값이다. 그러면은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달라지죠. 여기 이거 그냥 평균을 구할 것인지 최빈값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또 아웃라이어가 꼭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측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잘못했거나. 처리할 거냐. 네. 그러니까 이제 맥락에 의존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전자 같은 경우는 맥락이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 수치가 뭐의 측정값이고 이게 어떤 문제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후자의 경우는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컵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이제 수학에서 맥락은 구조를 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맥락은 제거해야 되는 대상인데 통계에서 맥락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항상 의존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흔히 이야기를 하면 비결정론적 사고, 네, 데이터 기반의 사고, 맥락 의존적 사고 보통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곤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순수 수학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싫은 특징들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이거 싫어가지고 수학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 맥락에 의존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아서 수학을 한다거나. 그치, 그다음에 진리를 추구하는 데이터를 거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머릿속으로 해결된 무언가를 이론으로 정립하고 싶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것들도 다 생각을 해보면 연역적 사고와 귀납적 사고의 차이가 우선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맥락적 사고라는 것도 느껴지는 게 통계를 가리키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강의나 다른 여러 통계를 하시는 분들,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명시적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데이터 전처리라고만 하나로 가정을 해봐도 전처리하는 몇 가지 스킬들을 공유해 줄 수는 있어도 실제로 자기 데이터를 적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그 맥락에 의존적인 전처리 방법들을 상황에 따라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그냥 가르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그래서 예시를 드는 케이스, 하나의 큰 프로젝트 케이스를 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해요라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차이점이 다 이제 가르치다 보니 깨달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녹여지는 방법들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이 다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선언되다 보니 그렇구나라고 저희가 동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통계학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그런 복잡성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현실에는 복잡한 것도 많고 모호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뭔가 분명한 진리가 있다. 그죠? 우주를 설명하는 분명한 진리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접근을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이게 수학과 통계를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막 생각을 해봤는데, 과학이라는 어떤 기준을 놓고 보면 수학은 과학보다 이전에 있고 통계는 과학 이후에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냐면, 예,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뭐 미신이나 이런 거를 믿지 않듯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근대 문명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실이라든가 현상에 대해서 뭔가 믿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학에서 정한, 과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일정한 그 형식과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형식과 절차를 어떤 토대가 된 게 이제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물론 모든 토대는 아니지만, 네, 이런 수학이 그런 어떤 일종의 형식 과학으로서, 네, 과학에서 이제 과학적 방법이라고 말하는 어떤 형식을 제공해 온 그런 이제 학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반면에, 통계 같은 경우는 사실 표본조사 예전에 보시면은 세종대왕도 표본조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과학적인 정당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일부를 조사하면은 전체도 이러겠거니 하는 어떤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표본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통계는 과학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통계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던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그 통계학이 어쨌든 그렇게 이제 표본 조사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표본을 좀 더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게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과학적인 형식, 수학적인 절차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 구체화되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계에서 내리는 결론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것도 많잖아요. 맨날 여론조사 사실 정확히 한다고 해도 틀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과학이라고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의 그런 사회적으로 이제 과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믿는 이유가, 네, 어떻게 보면은 통계가 과학의 어떤 형식과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학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수학은 뭔가 그 이전에 있는 것 같고 통계는 그 이후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사실 좀 들었어요. 공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다른 분 초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에도 통계를 교육시키고 나면 통계에 관련된 지식을 얻게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건 아직 몰라요라든지 아직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라든지 뭔가 결정적인 데이터가 얘기를 못 하게 되는. 부족해요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는 대답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인 상황을 정의하는 상태가 될 텐데, 그런 상태라는 건 사실 다들 좋아하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계속 아직은 더 여전히 계속 부딪히면서 가고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었는데, 이제 과학적 절차랑 연결이 되니까 또 그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뭐 저희 2015 개정할 때도 뭐 좀 더 실생활과 접하게 저희 통계 교육 과정도, 그 수학 교육 과정에서 통계를 다루는 방식이 쪼끔씩 뭐 바뀌었다. 근데 뭐 바라시는 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뭐 바뀌어 나가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잠깐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통계 교육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실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지난 2회차에서 이야기했던 문제점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혹시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탁 교수님이 이건 좀 아닌데 얘네들 교육에 대해 모르고 떠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셨던 부분 있으시면 네, 교수님이 그 말씀해 주시면. 방송을 듣고 네. 듣고 오시게 된 거죠. 그죠? 큰일 맞아, 났다 맞아, 이제 맞아. 우리. 큰일 났어.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제 공감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제 개인적인 공감인 거고,
수학교육계가 전부 다 공감을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서 제가 수학교육 연구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금 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교육과정이 이전에 비하면 이제 성취 기준이나 이런 문장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뭔가 이제 자료를 수집, 정리, 해석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멘트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그려보고 해석하고 끝. 네. 꺾은선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 그려봐라. 읽어봐라. 끝. 이렇게 이제 그동안 이제 지도가 됐었다면 요즘은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실제로 이제 문제를 설정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결과를 해석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그 흔히 이제 저희 통계교육 쪽에서는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일련의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을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다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지금 교과서라든가 교육과정 성취 기준도 그렇게 써 있고 교과서도 이제 그렇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사실은 이전 교육과정보다는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과정 중심 평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평가라는 것 자체를 이제 요즘은 이제 평가 자체를 그냥 숫자로 그냥 점수로 다 환원하지 말고 뭔가 교사가 뭔가 질적 평가를 해서 학생들한테 적절하게 어.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의 어떤 방향과 목표가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 역시 그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을 실제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을 해보고 그 프로젝트 각각의 이제 학생들의 그 중간중간 그 과정 있잖아요. 문제를 통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설정하는 과정, 자료를 적절하게 수집하는지,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적절하게 나타내는지, 이걸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 그래서 적절한 의사 결정을 했는지, 사람들이랑 이제 제대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관찰이나 면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평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네, 노력은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제 정도는 생각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듣자마자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는.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랑 아 근데 중학교는 교과서가 좀 바뀌긴 했어요, 사실. 네. 아, 중학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공학독을 통계적 문제 해결이라는 소단원이 생겨서 실제로 이제 공학도구를 이용해서 예, 데이터를 처리하고 실제로 평균이나 뭐 대표값 같은 거 손으로 계산하는 통계학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프 없죠. 손으로 그리는 통계학자가 어딨나요, 사실. 네. 그렇죠. 그건 그냥 툴을 써야죠. 네, 정 필요하다면 그냥 초등학교 때 한 번 해보고 마는 거죠, 사실은. 네. 그 정도 손으로 하는 물론 이제 것은. 네, 그렇죠. 초등학교 때 한번 그려보는 건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이제 내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초중고. 내내 그래서 시키면 그걸 시험 싫어지죠. 문제로 그 과목 내는 자체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조금 더 이제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질문들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 교과서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뭐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개정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역시 이제 고등학교가 고등학교군요, 역시. 네, 수능을 고등학교가 앞두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걸 만약에 들어만 봐도 네. 예. 이거 개정을 했다고 한들 적용해서 잘 이루어질까라는 걱정이 딱 드는 개정 방향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그럼 방향성은 잘 잡혀 있는데 연계성에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연계성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역시 지금 입시의 현실이 그러니까 수능이 문항 자체가 굉장히 좀 경직돼 있다 그래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수능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회적 영향력이 크잖아요. 수능 결과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정답 시비죠. 그렇죠. 정답 시비가 맞아요. 항상 이제 고민이 되고 지금 이번에도 한 번 있었죠. 이번에도 있었죠. 생명과학 네. 영역. 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거의 연례 행사처럼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답 시비가. 네. 그러게요. 어느 그러니까요. 과목에서는 튀어나오는데 생각해보면 수학에서는 안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수학에서는 그런 정답 시비가 없었어요. 거의. 네. 제 기억엔 없었어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수학 자체가 워낙 확실성이랑 정확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아. 그렇지. 문제를 그렇게 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변별력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수능에서 이제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변별력, 특히 상위권 변별력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인식이 되는데, 그 변별의 책임을 수학이 지금 다 짊어지는 구조인 것 같아요. 아, 네, 이번에 수능의 보루 같은 거구나, 보루. 네, 제가 어제 뉴스를 여기는 넘어갈 수 보니까 저기 없다. 이과 이제 미적분이 표준 점수가 확률과 통계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주로 미적분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과 쪽에서는 좀 서열상 이제 소위 서열상 낮은 위치에 있는 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이제 명문 뭐 서울대, 연고대 이런데, 경영대 이런데 막 합격을 하는 거예요. 수학 점수를 수학 교과목에서 엄청난 우위를 갖고 있는 거죠. 아, 확률과 통계에 응시한 학생들에 비해서 표준 음, 점수가 높잖아요. 음, 네, 그래서 변별력을 지금 수학이 완전히 책임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문과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전통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던 영역에서 오히려 압살당하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음. 아. 판도가 더욱더 수학으로 결정되는. 네. 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수학 하시는 사실 분들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왜요? 전혀 원하지 권위가 않아요. 더 강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부담? 되면은 계속 수학이 저희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꼭 해야 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학생들의 어떤 수학 능력이나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하는 문항들을 순전히 변별력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사회적인 아, 시선은 수학이 없어졌으면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그죠. 많아지고 뭐 수학을 포기한다는 후자라는 사람들도 말은 굉장히 많아지고. 오래된 네. 말이고. 학생들이 사실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좀 이제 당연히 괴로우시겠죠. 당연히 학생들을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같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공감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아파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학 교육 연구하시는 분들도 수학 전공하신 분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현재 입시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줄을 세워야 되잖아요. 변별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대학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변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변별의 부담을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영어도 절대평가거든요,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지금 뭐 탐구 과목이야 어차피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왔었고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어랑 수학이에요. 예. 국어와 수학이 거의 이제 수능에서, 물론 이제 수능 비중이 요즘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변별의 어떤 척도가 되는 과목이 국어와 수학인데, 사실 국어 가지고 뭔가 문제를 꼬아서 내거나 뭐 정답 시비가 없이 내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비 걸기 제일 좋잖아요, 국어가.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제가 이제 문항이라는 2004년에 것 수능 자체가. 봤는데 그때 정답 시비가 네. 있어서 복수 정답 인정된 아마 첫 번째 네. 사례였을 거예요. 네. 아, 특히 이제 물꼬가 트이는 그런 국어들도 기준이었거든요. 이래도 된다. 우리 시비 걸어도 된다. 저는 지금도 그 본문이랑 문제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 네.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그거.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그게 그거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뭐 미노타우루스 이야기 나오면서 거기서 그 영웅 이름, 네, 그 유명한 사람이 거다. 뭐 맞아. 실을 네. 잡고 안으로 들어가서 괴물을 죽이고 나오는데, 거기서 정답이 후보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원래 정답은 미궁의 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이라는 그것도 이제 어떤 주인공이 그 괴물을 잡고 실을 나오는 그 잡고 가서. 몇 개가 되잖아요. 길잡이가 되니까 그걸로 이제 학생들이 음. 많이 골랐는데, 결국은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 네. 그랬던 것 같아, 맞아. 이런 걸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수학은 그냥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게시했고 이제 탁 교수님도 한번 공유를 예전에 하셨는데, 그런 꺼내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계 기본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다가 1차, 2차 방정식 뭐 미지수 3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연립해야 풀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면 정답 시비는 있을 수 없겠지만, 이제 그 단원이나 내용을 가르치는 본래 취지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등장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수학 문제를 저도 이렇게 요즘 특히
킬러 문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사실 안 아, 냈으면 그죠, 그죠. 좋겠는데, 네, 21번 함수권 네, 안 냈으면 좋겠는데, 음. 다들 원하지 않아요, 그런 문항을. 네, 다들 누구도 음. 원하지 않는 문항인데 오로지 변별 때문에 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 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대안으로서 이제 말씀하신 사법세에서 주장하는 방식은 수학 가르치는 내용을 더 줄이자. 라는 걸 이제 대안으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예, 거기서는 이제 사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좀 당연히 이견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통계가 사실은 통계 문항이, 확률 통계 영역의 문항이 그렇게 이제 불확실성과 부정확성을 사실 어느 정도 열어놔야 사실 의미 있는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는데 그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지금 입시에서. 그러니까 강제나 예를 들어가지고 변별을 논란 없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런 여지가 없어서 문항이 계속 그런 식으로, 네, 그럴 아무런 의미 수밖에 없이 없다. 맥락과 상관없이 열심히 실내 구간 계산하고, 네, 확률 그러니까 예를 계산하고. 들어서 우리가 수능 문제에다가 산점도를 냈어요. 산점도를 냈는데 거기 점들이 뚝뚝뚝뚝 찍혀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양의 상관관계 같은데 이제 보기에 1번 뭐 두 변은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답 12를 누군가 걸어서 도대체 얼마부터 양의 R 스퀘어가 얼마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면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거기에 그런 모호한 표현들이 들어가는 순간 시비거리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상관 계수를 적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바에야 계속 시비는 걸릴 수 있겠군요. 그러면 또 수학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고. 수능을 없애야 된다니까. 수능이 다 문제야. 수능이 적폐라고.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은 수학 교육의 양은 줄이지 말고 입시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그런 부담들을 줄여줘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양을 줄이는 것보다는 어쨌든 평가 방식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평가를 지금 실제로 정부에서 그 고민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서술형, 논술형 도입이었거든요, 수능에. 예. 그러면은 좀 쉬운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도 이제 학생들의 풀이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이제 차별 부분 점수를 이제 부여할 수 있으니까, 네, 문항을 어렵게 내지 않더라도 변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그 부분 점수의 기준 자체가 또 아주 명확하지 않으면, 네, 기준. 또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수능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부담이나 어떤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점수가 안 나오면은 내가 왜 점수가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또 이의 제기를 하고 이러면 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예, 여전히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어쨌든 이런 평가의 부담 자체가 워낙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의 어떤 양심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거를 AI한테 맡기면 어떨까요? 면접도 대체하는 판에 요즘 교육공학 AI가 다 해주겠지. 예, 요즘 교육공학 네. 하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그래요? 평가 자체를 뭔가 AI 기술을 통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교육공학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럼 이제 시비가 걸리면 가서 AI한테 따져라. 이렇게. 아니죠. 네, 대신 이제 좋습니다. 할 거면 그거를 사전에 공개를 해야겠죠. 네, 적응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러면 시비가 좀 덜 털리겠지.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1부에서는 그 약간 우리나라 통계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현장이죠.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조금 잘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1부를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하면서 간단하게 소감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탁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런 팟캐스트 같은 신문물에 익숙하지 않아서 신문물 여기도 참 그렇죠.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팟캐스트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지금 싹 들어간 것처럼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혹시 뭐 말 실수한 거 없을까 지금 고민은 많이 되는데, 네, 어쨌든 이걸 오늘 그래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도 제 이야기가 사실은 수학교육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제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이제 통계교육 하면은 좀 수학교육 연구자 중에서는 약간 소수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소수자이기 아,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요즘 사회적으로 요즘 주목을 받다 보니까 마치 대세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굉장한 소수입니다. 네, 소수 세력이고 그래서 좀 많이 외로운 것도 있기는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를 글이 아니라 한번 말로 해보니까요. 네, 좀 마음 한켠은 좀 편안해졌습니다. 네, 좋은 기회 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셔방님 또 어떠셨나요? 네. 뭐 예상은 했지만 우리가 지난 2회차 녹음하면서 많이 느꼈잖아요. 이 교육이라는 문제는 교육뿐 아니라 뭐 사회적인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온갖 게 다 얽혀 있어서 이게 풀기가 힘들다라는 이 고구마 먹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도 뭐 우리 5명이 모여서 어떻게 그걸 다 해결을 하겠습니까? 뭐 다 비슷한 느낌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탁 교수님처럼 이제 교육 현장, 뭐 연구 현장에 계신 분 목소리로 직접 또 들으니까 이제 저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어떠셨나요? 역시 수능이 적폐다. 빨리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군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제 마음에 드는 그런 근거들을 찾는 거지. 근데 오늘 아니, 하나 아니. 나왔어. 아니 고등학교 과정은 쉽지 않다 해서 이미 게임이 끝난 것 같아. 처음에 초장에. 예, 네. 예. 김 팀장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역시 고민을 많이 하신 분 얘기를 들으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도 뭐 격가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그걸 마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확실히 탁 교수님은 현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잘 이해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걸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있다. 라는 거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든 조금씩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희망은 충분히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아까 탁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통계 교육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고등학교가 그게 될까라는 생각은 정말 저도 계속 들었었거든요. 왜냐면은 솔직히 이제 제 학창 시절만 해도 이거 수능 안 나오는 과목 자자." 막 이런 것도 좀 있었으니까. 네. 좀 쑥스럽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네.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변해 나갈지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신지 그런 얘기도 좀 계속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첫 번째 방송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데이터 올릭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